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암 말기로 요양병동에서 요양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완치를 바라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썩 예후는 좋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 후회가 없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생각보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암이라는 친구와 함께 최대한 오랜 시간을 버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놓여진 환경은 살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편안함이라서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려 애쓰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저에겐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 이야기나 풀어보며 오늘을 보내볼까 합니다. 아직도 남녀차별 이야기가 참 많죠. 저는 그 남녀차별이 심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남부지방에서 태어나 대학에 입학하며 생활권이 바뀌었는데요. 어릴 때는 명절에 큰 집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던 기억이 나네요. 큰 집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면 한없이 작아지곤 했죠. 큰 한옥이 두 채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엔 작은 복도가 있었어요. 한쪽 집에는 넓은 부엌이 있었고 거기서 여자들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사람도 많아서 큰 들통에 국을 끓였던 기억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마당에 나가 돌을 차고 흙을 파며 놀았었는데 여자아이들은 엄마들을 도와 만두를 빚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부엌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가 만화로 된 삼국지를 읽곤 했었죠. 그 집에 있는 책이라곤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사가 시작되면 두 집 사이를 연결하던 복도가 막히고 남자아이들과 남자 어른들이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복도를 경계로 여자아이들은 건너갈 수 없었죠. 명절에는 종종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그 복도를 건너 차례상에 저를 올리게 해주셨습니다만 방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가 따로 없죠. 사실 머리가 자라고 나선 큰 집에 가지 않아 더 이상의 기억은 없네요. 좋은 추억도 없고요. 그런 남녀차별이 심한 집에서 저는 첫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의 좋고 나쁨을 나눌 순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남동생보다 매사에 조금 나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학교에서는 제가 아주 사랑받는 집안의 고명딸이라고 생각들을 했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늘 깨끗하게 씻고 꾸미고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릴 적부터 이어졌던 제 강박 같은 것이었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탄탄한 갑옷처럼 절 두르고 있던 제 가면이었죠. 저는 집에서 썩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요. 손가락이 안 아플 수는 없어도 반지를 끼우고 고이 사랑하는 손가락은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제 남동생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반지를 끼우는 손가락은 제 남동생이었죠. 제가 실수한 게 없어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절 구박하셨고 살면서 제가 무엇을 했을 때 곱다, 예쁘다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점수를 받아도 네가 요새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커졌다고 타박하시던 분들이었어요. 남동생은 정말 존재 자체로도 그분들께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어린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줄기차게 했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그 당시엔 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부모님도 만족하시겠지. 내가 딸이고 첫째니까 엄마 아빠도 나한테 바라는 게 동생과는 다르실 거라고 그렇게 자기 위안을 했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집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모의고사에서 몇 점 이상을 받으면 학교에서 남아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수업이 파한 후에도 학교 내에 자습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사설 독서실을 갔지만
저는 거기에 남아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선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했었어요. 그냥 돈이 들지 않는 공부법을 열심히 찾아서 했었죠. 친구의 호의로 인강을 나눠 듣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3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아이임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사건이니 굳이 사건이랄 것도 없겠네요. 그날 학교에서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스트레스성으로 이런 것 같아서 그냥 남아 공부를 했는데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지고 몸을 펼 수가 없어서 식은땀이 줄줄 나는 그 상태로 양호실로 갔었습니다. 위경련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었고 양호실에 누워있다 보니 몸을 펼 수는 있어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 집에 일찍 갔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깨어있는 부모님을 보는 건 오랜만이라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가 제 귀에 꽂히더란 말이에요. 땡땡이 엄마는 어쩜 그렇게 연락이 없어? 독하다 독해. 지 앞가림하고 살기 바쁘겠지. 남자랑 눈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래. 땡땡이는 지 엄마를 닮았는지 독하잖아. 애 저번에 성령 나온 거 봐. 참 독하게 하는데 그래서 애가 정이 안 가는 면은 있지. 배가 아팠던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 싶어 몰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지만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지금 부모님이 낳아주신 친부모님은 아니고 친아버지의 형과 형수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저한테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되시는 거겠죠. 핏줄은 핏줄이라 절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지만 제가 부모님 눈에 띄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르게 잘했던 노력들이 그분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남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응석바지였거든요. 그분들의 친자식과 비교가 되며 얄미운 부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자란 지금은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내 부모를 찾겠다고 떼를 쓰고 싶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자라온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속에 독을 품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았습니다. 모르는 척 첫 대학 등록금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셨으니 사실은 큰아버지 큰어머니 두 분은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셈이죠. 수능 성적은 제법 잘 나왔습니다. 성적이 맞는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의대를 가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첫 방학 때는 고락 스터디 때문에 집에 얼마 있지도 못했고 그 다음 방학에는 다음 학기 등록금에 보태려 과외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다음 방학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자 공부해 대학을 입학해서 제가 영어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따로 했었고요. 그냥 그렇게 늘 공부를 해왔듯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만 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직업을 업으로 삼았으니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답니다. 그렇게 전문의를 따고 저는 30대 후반이 되었죠. 밑바탕이 없으니 페이닥터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돈을 벌고 공부하면서 진 빚도 갚고 나니 이제는 주변이 좀 보였습니다. 40살이 되기 전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도 슬슬 배웠습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되는 공부들이요. 원래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냥 모든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연락을 종종 드렸습니다. 인연을 끊겠다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습게도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절 이리 못 키웠다 싶더라고요. 동생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지만 안 내면 저라도 끌어주고 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봐왔던 정이 무섭긴 무섭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삶의 여유란 필요가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쉴 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40이 넘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던가요. 조금만 하면서 미뤄왔던 검진이 제 병을 키웠습니다. 젊어서 진행이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대장암이었고 수술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이게 끝이로구나 싶더라고요. 그대로 해왔던 모든 걸 접고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60대의 요양보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살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뜰한 보살핌을 받은 게 처음이라 마음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하던 어느 날 약에 취한 제 손을 잡고 그분이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는데 처음엔 환청이 들리나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를 딸이라고 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 후에 물었죠.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네, 저희 친엄마를 저는 요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릴 때 결혼을 해서 저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흔한 이야기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딴 여자나 집에 붙어서 사는 남자가 남편인 채로 엄마가 절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혼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식도 없었고 서류도 없었던 부부 사이라 엄마는 그냥 그렇게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엄마랑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었던 건지 자식인 저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큰어머니 호적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후 얼마간은 아버지가 돈을 보내왔던 모양입니다만 하늘의 벌을 받았는지 사고로 아버지와 상간년을 세상을 떠났고요. 정이 무섭다고 절 길러주신 부모님은 끝까지 절 책임져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절 돌봐주시는 낳아주신 엄마는 충격이 너무 커서 고향으로 돌아가 정신을 놓고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저를 찾겠다고 망리를 하시다 보니 몸에 병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방암이었고 다행히 수술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후 5년 동안 꾸준히 검진을 다니시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고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 저를 보셨다고 합니다. 꿈에 그리던 얼굴이라 자란 얼굴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로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그랬지만 그냥 장성한 모습을 보니 엄마다 나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맴돌기만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안 보여서 아름아름 수소문을 하셨고요. 제가 아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요양원까지 흘러 들어오신 거였습니다. 사실 많이 원망해왔던 엄마지만 듣고 보니 엄마 탓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엄마도 나쁜 사람을 만나 팔자가 꼬인 거고 저도 운이 나빠 어린 시절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병을 얻은 거고요. 더 어린 시절에 엄마를 만났으면 분을 쏟느라 바빴을 것 같지만 저도 인생의 끝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엄마 입장이 이해가 되고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암을 준 것이 운명이라면 이 운명의 끝에 제 친엄마를 돌려준 것도 하늘의 선물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먹고 처음에 말했던 대로 그냥 이 암과 함께 최대한 길게 엄마의 삶을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루하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